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와 전북 북부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강원 영서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와 전북 북부 지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앞으로는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당장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선거 출마 연령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런 결정 뒤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청년층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여야의 합의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양식 공천이 줄을 이루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설 자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선거를 겨냥한 움직임에 그쳐서는 안 될 텐데요.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교육 같은 이슈에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권도 달라진 모습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국 택배노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대장동 특검과 관련한 이 특검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네, 12월 임시국회 일정 그리고 특검 등을 놓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 상설특검을 활용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본회의 소집과 연계하고 있어서 여야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법사위 특검 법안 상정이 되지 않으면 연말 본회의 소집은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임시국회 기간이긴 한 거죠? 네, 지금 임시국회가 13일부터 소집이 돼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소집 자체는 이제 그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그 요구를 하면 소집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소집을 해서 뭐 이를테면 언제 그 개회식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고 뭐 이를테면 대정부질문이나 본회의 일정 같은 거는 여야 그 구섭단체 협의로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협의가 아직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본회의가 열려야 뭐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할 텐데 지금 특검법에 발목이 일단 잡힌 상황에서 본회의 열지도 못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디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미디어 특위 부분은 사실 여야 간의 연장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 민주당은 그래서 연내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뭐 내년 1월에 다시 구성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 그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에서는 당초 연말까지 예정됐던 활동 기한을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서 내년 5월 29일까지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그 민주당 소속 홍익표 미디어 특위 위원장이 밝혔는데요. 네. 이 지금 실질적 논의 기간이 현재까지 47일에 불과했던 데다가 이 개정안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이제 대립이 가속되면서 네. 결국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고 향후에 이제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이 언론 관련법 등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야 간에 이걸 5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네. 이거를 지금 그 현재 지금 있는 그 특위를 활동 기한을 연장하자 이제 민주당은 그래서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뭐 지금 굳이 연내에 다시 이걸 연장을 그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네. 1월에 다시 구상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또 다시 본회의 개최 여부로 돌아가는데 얘기가 지금 결국 본회의 문제하고 대장 특검 문제가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도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이 특검 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상설특검이라고 해서 이제 여야가 그 정해진 이제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상설특검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거랑은 별개로 국민의힘이 별도로 발의한 특검법안을 지금 법사위에 올려서 통과시키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은 이 변호사협회, 대한변협에서 이 4배수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2명으로 압축을 하면 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예. 반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설특검법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7명 가운데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변협회장 이렇게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대장동 방문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설특검 추천이 민주당 쪽이 넷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뽑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로 특검이 선정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 수사기관 또 수사 범위도 문제잖아요. 네, 수사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보통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60일에 수사하고 보통 1회에 걸쳐서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그럼 90일까지 석 달 정도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국민의힘이 제출한 게 조금 더 길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 수사기간, 1차 수사기간이 70일이고 역시 필요해 그 요청이 있으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건데 열흘 정도가 긴 건데요. 사실 수사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70일이나 60일이 뭐 사실 큰 차이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대선 이후니까. 맞습니다. 예, 그 뭐 점이 대선- 사실 제일 크고요. 네. 그렇죠. 대선 전에 뭔가 수사 결과가 나와줘야 그래 대선의 변수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대선이 한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문제 이런 거 다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뭐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를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 그런 거 다 넣어도 좋다. 이제 기자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정작 협상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걸 다 넣자고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취재가 안 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 법안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도 또 서로 간에 줄다리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지금 대장동 특검 가지고는 이렇게 여야 간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합의안을 내놨어요. 네, 조금 전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것처럼요. 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이 같은 연령 완화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되면 이 출마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이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합의했는데 선거구 개표 문제 지금 이것도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이 서로 간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네요. 지방선거 준비하는 그 출마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할 부분이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되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1시간 정도 토론회였는데요. 상당히 많은 정치 그다음에 정책을 망라해서 많은 의제들을 다뤘습니다. 네.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랄까 인연 때문에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요. 네. 윤 후보는 제가 공직자로서 당시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 구속 조치된 것을 제가 담당하진 않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삼성 사건을 제가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몇 건의 여자 수사도 했다면서 아무리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그분의 건강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게 우리 박 전 대통령 건강회복에 바람직하겠느냐 하면서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안다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건 미래의 국가 발전, 국민 통합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집권할 경우 사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겠다 이런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또 이제 당 내에 이제 이른바 선관위 조직 문제,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문제 이런 부분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지금 일종의 지금 비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에는 네. 자신이 윤핵관을 지목을 해달라고 했는데 누군지 지목하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한 분은 지목을 했는데 이미 제 곁을 떠난 지 한참 된 분이고 나머지는 지목을 안 했다 하면서 장제원 의원 얘기하는 맞습니다. 예. 또 누군지 지목을 안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제 개인 입장에서 말하면 윤핵관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이 핵심 관계자라 한다면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선대위 모든 사람이 핵관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가 선대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연령이 30대라 해도 선거를 통해 당대표까지 오른 분이고 10년 이상 여의도 정치를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역할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선 정확히 판단해 잘할 것으로 저는 믿는다. 이렇게 압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지금 TV 토론회 참여 문제 이거 가지고 지금 여야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전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토론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윤 후보가 마치 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 윤 후보는 몇 차례 해야 될 토론은 당연히 응할 것이라면서도 과연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국가 비전을 놓고 토론할 입장이 돼 있느냐 하면서 중범죄가 확정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물타기를 하려는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선 취하기 어려운 태도다. 이렇게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중범죄가 확정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라고 하면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건데요. 예. 사실 그래서 윤 후보가 오늘 이제 말한 얘기가 이것은 혐의 사실이 아니라 정권 검찰 태도를 보면 확정적 범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어제 이제 대장동 현장에 가서 한 얘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일단 특검을 수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이제 토론을 전제 조건처럼 얘기했잖아요. 예, 전제 조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피해 구제에 100조 원을 지금 당장 투입하는 논의를 하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제의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는데 그냥 논의를 해서 마치 정책을 빙자해 물타기를 할 게 아니라 행정부의 얘기에 추경이든 뭐든 방안을 올려놓고 하자면서 구체적 내용을 갖고 오라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어요.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요. 네. 논란성이라고 그 지적이 된 발언들도 좀 있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자신이 했던 이른바 실언성 발언들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이른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심한 말도 했더라. 그러면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포괄적 평가를 한 게 아니고 특정 부분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호남인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권 같은 정상 만남 쇼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철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남북한 문제라는 게 남북한이 자주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 국제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 관여자가 될 수 있는 데는 미국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남북 그 정상 만남에 대해서 좀 쇼라고 폄하를 했다. 뭐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토론회 관련 일정이 많았는데요. 네. 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말고 그 이른바 그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하는 네네. 그 한국에 체제 중인 미국 기업인들의 이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미국 기업인이 이 한국의 OECD 국가 중에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다. 또 심지어 젊은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젠더 이슈 해결의 비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 이 남성의 불만과 여성의 불안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서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반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고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이 문제가 봄는 녹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성별 간 임금 격차 해소 그다음에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마치 탈출을 해야 한다는 이제 이런 취지의 답변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뭐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법률에 저촉 안 되는 해고의 자유도 인정이 되고 여러 근로 조건에 대한 자유로운 협상 등이 중요한 나라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고 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상 이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법인세 인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외교 정책과 관련한 부분도 좀 오늘 논란이 됐는데요. 네. 특히 이제 대중관계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이 한미일 튼튼한 공조를 갖고 거기에 기반해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서로, 그러니까 한중 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사업이나 문화 협력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양국 국민들이 호의적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 표현이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이른바 그 MZ세대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는 이제 소수노조가 분리교섭 요건을 완화해서 각자 교섭 단위별로 분리해서 사업주와 교섭하는 것도 어떤 서로의 다른 특성을 전제로 한 공정이라면서 이른바 이 노조 간의 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이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된다고 하는 발언을 소개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네, 오늘 일단 윤 후보가 일정이 특히 이제 굉장히 장시간 동안 공개 발언하는 일정이 많았고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보다 보니까 사실 그 내용이 좀 뭐 논란성인 것도 많았고 이제 예. 뭐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도 많은데 아무래도 언론이다 보니까 좀 문제성 발언들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어떤 발언 내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오늘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이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 몇 가지 눈에 띄는 얘기를 한 것은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매우 상대적인 상황적 문제가 있긴 한 것 같다면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두 번째는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세 번째, 일반 예방 또는 특별 예방이라는 형사처벌 목표를 이뤄냈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집권 후에 연정이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후보는 섣부르긴 한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같지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또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대 진영 인재를 쓰고 싶어 했으나 다 거절당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좀 차별화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개헌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면서 촛불혁명 직후에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후보는 세력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렵다. 이 실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내놨죠. 네,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히 내 판단에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2일 이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이어 오늘도 공급 총량과 시장의 이 구체적 공급 요구가 달랐던 것 같다면서 수요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후보는 기존 공급 목표가 민간을 포함해 280만 호인데 그 외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면서 여기를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 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서울 용산공원도 일부 청년 공공주택을 짓자는 의견도 있고 용적률을 높게 하면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개혁위원회에 출범시켜서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어떻게 공약을 내세울지 좀 정리를 한다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후보별로 따로 발언했던 거 이걸 다 전하자고 하니까 힘드네요. 같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얘기를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네요. 하여튼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예요. 또 얘기가 나왔죠. 네, 오늘 지금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채권자에게 약정금 8,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2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늑장 변제했다. 한국방송이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채무자 김건희 씨가 채권자 양모 씨 등 4명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2014년 9월 이 약정금 지급 명령 결정에도 2년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10월 제3명시 소송이 진행되고서야 채권자들과 합의를 보고 원금과 이자를 줬다는 건데요. 이 채권자들은 이 돈을 받은 후에 2006년 11월에 이 제3명시 신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이 공보단이 KBS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민사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오류가 있다. 또 소송 및 변제 과정에 어떤 법적 도덕적 문제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대학 입학 과정에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이건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 한 60여 명이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내용은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이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씨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수시 특별 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삼수생인데다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별하는 특별 전형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후보는 100% 다 거짓말이다. 아들은 고등학교 때 거의 전 과목 1등급이었고 전교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고대 학점도 매우 높다. 이 마구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네. 민주당 권혁기 대변인도 어제 이제 국민의힘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동호 씨는 삼수가 아닌 재수다. 그리고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이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당의 초선 의원들이 지금 나선 상황인데 원래 총회 연다고 끝장 토론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이제 이른바 초선들이 이준석 대표와 함께 끝장 토론을 하겠다. 예. 대표직의 거치까지 거기서 토론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결국 이 계획은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내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내 분란을 만든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당내 내용 이제 분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정리가 된 것이 윤석열 후보나 심지어 이제 이 후보와 원래 가까운 입장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자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 이 대표 이제 본인만 지금 좀 다소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아직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그 이 대표에 대해서 좀 자제를 촉구한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상 당내에서 일부 본인을 빼면 이제 초선 의원들도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당내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좀 이렇게 민감한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좀 시끄럽긴 했지만 좀 정리돼가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물론 이제 마이크를 이준석 대표에게 가까이 대면 계속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아니 또 그건 또 30대 당대표니까 또 자신감 있게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당내 분란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까 지금 당내에서 아마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뉴스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많은 연말 연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 일부 배송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택배노조 진경훈 위원장 연결해서 왜 파업에 돌입하게 됐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왜 파업에 들어가신 겁니까? 예, 하여튼 작년 올해 21분의 택배 노동자가 가로위에 숨져갔는데요. 예, 국민분들이 하여튼 더 이상 택배 현장의 과로사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고, 이에 따라서 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고요. 이런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문에 택배요금 170원을 올리고 이 비용은 전액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택배요금을 시계가 지금 올해 4월달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또 인상 계획을 발표해서 총 5천억 정도의 택배요금 인상액이 나오는데, 네. 그중 3천억 이상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는 삭감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시제의 탐욕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일부 아파트들이 이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했던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택배 기사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거나 이제 무릎으로 기어서 택배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일들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셨는데, 이 문제도 이미 그때 국토부가 그러면 논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참가하고 있는 택배사들 중에 CJ가 여전히 반대함에 따라서 전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파업에 돌입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가 머리를 좀 맞대보자. 지난번에 수십 차례 교섭을 요구해서 형식은 시간, 장소는 다 택배사가 알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답조차 없는 거죠. 얼굴을 보기는커녕. 그래서 결국 노조법에 따른 노조의 파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좀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끊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회적 합의할 때 그때 이제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들어가 있고 했던 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자동화 설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자동화 설비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택배비 인상을 통해서 자동화 설비에 투여가 되면 그럼 노동자들이 일종의 이제 그 배송을 직접 하기 전에 분류 작업하는 데 시간 다 들이니까 그런 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 얘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회사 쪽은 예. 아까 5천억 원 정도 택배비 인상분, 그러니까 지금 네. 이미 170원이 오른 거잖아요. 예. 그리고 100원이 이제 내년 초에 다음 달에 예, 또 예. 오를 예정인 거죠. 예. 근데 그 초과 이윤 3천억 원은 지금 자동화 설비에 다 투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예,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 대해서는 예.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화 설비가 이제 휠소타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CJ 대한통운에서 휠소타가 도입된 거는 2016년도입니다. 예, 그 2016년도에 이미 CJ하고 대한통운이 합병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면서 기존의 이제 전동 레일이나 수동 레일로는 도저히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휠소타예요.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도입한 것이고 이미 예. 그거를 5년 뒤에 와서 택배 노동자 과로에 의해서 과로사를 막기 위해 올린 택배 요금 인상분을 5년 전 설비 투자 거를 회수하겠다, 뽑아가겠다. 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향후에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투자된다는 건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 예. 이미 5년 전에 투입된 자동화 설비의 투입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냐. 특히나 이 택배 요금 이번 인상의 성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택배 현장에서는 대형화주들이 갑의유치입니다. 택배사들을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 30년간 택배 요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예. 못 올린 거죠. 그런데 CJ가 올해 들어서 4월 달에 250원 인상안을 발표하고 170원을 인상했고 내년 1월 1일 또 100원을 인상한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아까 봤지만 국민들이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택배요금 인상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비용을 5년 전에 설비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한다거나 그러면 자신들 터미널 구입하는데 또 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토지 구입료 이런 거 다 회수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번 택배요금의 인상에 국민들이 동의해준 성격에 부합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3천억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설비 투자한 것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투자하는 건 없는 겁니까? 전혀? 예, 추가로 투자한다는 건 없다는 거죠. 아,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네. 인건비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 인건비 이렇게 해서 그 5천억 인상분 중에 3천억을 CJ가 가져가고 2천억 정도가 예. 분류 인력 신규로 투입되는 분류 인력이나 예. 이런 데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네. 롯데나 한진, 로제는 인상 금액 전액을 지금 택배기사 처우 개선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아, 다른 택배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 CJ 예, 대한통운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CJ가 선도적으로 자동화 설비를 깔았던 걸 인정해 준다면 네. 일부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환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네. 3천억 거의 택배금 인상분의 60%를 본인들의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건 이건 문제 아니냐. 정말 국민들에게 대해서 택배요금 인상을 처우 개선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해놓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으로 60% 이상을 가져가는 건 국민들에 대해서 속인 것 아니냐. 그럼 실타받아야 위원장님.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예, 그러면은 그 3천억 중에서요. 예. 그러면은 그 3천억 전부를 지금 이제 택배 분류 인력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2천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3천억을 신규 자동화 시스템 도입하는데 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돈이 쓰일 때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현장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예. 여전히 기사들은 7시에 출근해서 이제 분류 작업 분류 인력들이 투입돼 있지만 같이 분류 작업을 같이 수행하고 이러는 건데 예. 실제로 이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인력의 투입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허브 터미널이라고 이 죽음의 알바라고 하는 이런 또 분류인력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이에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고,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에서 네네. 일부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물량을 좀 줄여서 하여튼 장시간 노동을 좀 단축하는 효과를 위해서 좀 일부라도 써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주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많은 그렇죠. 택배 물량을 배달해서 거기에 작은 수수료를 전체를 다 합쳐서 수입으로 겨우 가져갔는데 예. 주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였으면 수수료를 조금 올려서 예. 수입을 좀 보존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뭐 생돈 내라는 게 아니고 예.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올린 택배 요금의 일부라도 이런 용도로 좀 써라 이런 겁니다. 네. 저희들이 뭐 30원이 됐든 건당 수수료가 40원이 됐든 좀 인상 좀 하라 이런 요구입니다. 근데 지금 예.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표준 계약서에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예. 과로를 유발하는 내용에 부속 합의서를 추가했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경총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것도 그 국토부하고 택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롯데한진 로제는 다 이 표준 계약서대로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CJ만 여기다 또 부속 합의서를 들이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속 합의서 내용에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 약관이라든지 예. 이런 것 무시하고 고중량 고부피 그다음에 규정에 맞지 않는 택배도 당일날 무조건 배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현장이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으로 또 과거로 또 환원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 왜 유독 이런 일들이 CJ에서만 벌어지고 있느냐. 네. 그냥 정부랑 합의한 그 원안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 60시간 근무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하나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 6일 평균 한 71.3시간을 여전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네. 경총이 주 60시간을 지킨다고 얘기했잖아요. 입장문에서.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사들이 주 6일 일하는데 그러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면 다 일이 끝나고 퇴근한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 앵커님도 이제 택배 받아보시면 네. 5시 넘어서도 택배 많이 받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예. 현실을 호도하는 내용이다. 현장은 변하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연말 성수기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한 40%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소상공인들 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지금 파업이 이루어지면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그 파업에 들어가야 할 뭐 필요성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피해를 본의 아니게 입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떻게 됐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만든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얼굴이라도 보자. 너희들하고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너희들하고 보일 이유가 없어. 매번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 얘기만 반복하지 말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다시 한번 CJ 대한통운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 빅데이터에 나타난 이슈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나왔던 언급량은 1,420만 건으로 지난주랑 거의 비슷했는데요. 네. 변화는 좀 많이 심했습니다. 변화가 심했어요? 네, 간만에 정치 주제가 1위로 급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정치 주제에서 어떤 게 제일 큰 관심을 모았을까요? 이번 주에 키워드가 엄청 많더라고요. 정치 관련 키워드가.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네. 정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많은 큰 좀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 세 가지가 박근혜 사면, 김건희 사과, 3프로 TV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와, 이게 3프로 TV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아마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뭐 간단하게 둘러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고 석방이 되니까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과연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냐, 건강의 이유냐 이런 말이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네.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대선 전국이 들어가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 개입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뜨거운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뭐 김건희 사과라고 하는 키워드는 역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사과를 놓고 온라인을 뜨거운데 아시겠지만은 뭐 가수 신승훈 씨의 노래를 이제 동영상에 이제 입힌 조회수가 뭐 100만 회를 넘기기도 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번 사과의 반응 그리고 사과에 대한 것이 정말 효과적이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뭐 좋지 않았던 것이냐 뭐 이런 뜨거운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왔었고요. 네. 세 번째 이제 3프로 TV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던 게 제가 오늘 낮에 그 조회수를 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연했던 편은 266만 회가 벌써 넘었고, 예. 윤석열 후보 출연 방송도 172만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일주일이 안 차이가 많이 됐잖아요. 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격차가 예. 이제 초반에는 별로 안 났었는데 예. 오늘 보니까는 그래도 거의 한 90만 회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네. 김성애 주식백과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게임 관련 유튜브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도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뭐 3프로 TV 얘기하면서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 채널 같은 경우는 게임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출연은 이제 불발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긴 시간 제가 기억하기 40분 이상의 그것도 영상이었던 기억을 해요. 예. 그 영상에 후보들이 출연해서 80만 뷰 이상의 뭐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번 선거가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즐겼던 세대들이 예. 이른바 이제 2030 혹은 3040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들이 실제로 게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또 이 채널에서는 또 많은 얘기를 해서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영역별로 좀 전문성 있는 채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또 이런 대선 후보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나 역량들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이번 이러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선거의 국면이 기존 언론 보도와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혹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뭐 언론을 위협하는 사례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유튜브 전성시대답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유튜브 출연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가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후보에 대해서도 보지만 결국 유튜브를 사람들이 보는 건 네. 원래 그 크리에이터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거에서 한 가지 장점이 그 후보가 좋든 싫든 간에 예. 그걸 대부분 끝까지 보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채널의 주인이 예.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에 대한 관점을 보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선작용. 그러니까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끝까지 하는지를 보게 되는 뭐 이런 좀 특징들도 저는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광고업계에서 네. 뭐 중간 광고든 아니면은 후CM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광고 들어갈 때 그냥 다른 데로 채널 돌리면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는데 네.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네. 계속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자,
자, 2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2위 주제는 산업 분야였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쿠팡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예측 기사들이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네. 상당히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하면은 뭐 최근에 뭐 딱 떠오르는 몇 개의 이커머스 회사가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냐라고 봤는데 국내 이 시장을 봤을 때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대부분 다 점유율이 10%대 비슷하게 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가 17%, 신세계가 15%, 쿠팡이 13%, 11번가 11%이 정도인데 예.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 공룡이 거의 다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 많아요. 예.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절대 강자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그 점유율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한 회사가 30% 이상 만약에 가지게 되면 여기서도 한 가지 변화가 있을 건데 네. 최근에 뭐 쿠팡이 뭐 아시겠지만 많은 투자도 했고 뭐 올해 뭐 해외도 상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는 이들의 어떠한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쿠팡이 흔들기 하면서 기존 업체가 버티기를 할 건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지금 다 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 보고 장사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출혈 경쟁을 반갑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 댓글들도. 나중에는 그거 다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되돌아올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되돌아올 때까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직도 뭐 10%대 비슷비슷하니까 빠르게 되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출혈 경쟁이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죽기 살기식 경쟁이 돼서 네. 한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최소한 30% 이상은 가져가야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네. 참 업계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잘 모르더라도 이 밑단에서 인수합병 그리고 없어지는 회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내년엔 좀 많이 판이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자, 산업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는데요. 사유, 그러니까 EU라는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예.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중에 1명이 올해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는데요. 10명 중 1명이 자발적 퇴사를 할 때 사유가 대부분이 업무 스트레스가 1위였고요. 그리고 또 함께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야근, 특근 등 타 부서보다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타 직무보다 낮은 급여 수준, 뭐 그다음에 이직 제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 업무 특성, 관리 소홀, 리더십 부족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한 가지가 예. 자발적 퇴사율이 10명 중 1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중소기업. 네. 그러니까는 지난해는 한 이게 15%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11% 정도로 오히려 자발적 퇴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하면 자꾸 급여가 뭐 다른 데보다 뭐 낮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나 그만둘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역시 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이직보다는 재직 중인 기업에 머무르는 것을 좀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퇴사를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게 되면 중소기업 10곳 중에 6곳 정도, 그러니까 60% 정도는 퇴사자 면담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책, 그러니까는 직원 근속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건 25%밖에 되지 않고 24%는 아예 그런 방법도 없고 그리고 뭐 면담도 안 하고 이런 문화들도 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좋아져서 그 회사 다니던 회사 계속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오히려 더 씁쓸한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3위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3위는 문화 분야고요. 키워드는 일단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에 크리스마스가 여러 가지 씁쓸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소외 이웃과 함께 다양한 뭐 성탄절 나눔 행사들이 화제가 됐고요. 또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진행됐던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공연 소식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특별히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좀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어떤 게요? 첫 번째 이제 기부라고 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한 자선단체가요. 성탄절을 앞두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절도 도난당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었냐면 창고를 아예 벽을 부수고 선물을 다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어린이들 줄 선물인데 네. 이렇게 뜯어가니까 정말 망연자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후원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하루 만에 54,000달러, 54,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한 6,4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는데 네. 실제로 이 단체가 연간 목표액이 25,000달러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후원 예산은 네.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픔이 있었지만 2배 이상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을 해줬던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예. 또 선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발견된 남자가 있었는데 예. 경찰이 이를 잡아서 hun방 조치를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돌아가는 길에 경찰관이 남성이 훔치려던 식료품의 값을 지불을 해줬다고 그래요. 예. CCTV 영상이 화제가 되니까 인터뷰를 했었던 경찰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처벌보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용서라는 성탄절 전시를 이제 몸소 이제 실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신 스페인 노동자가 있었는데 네. 이분은 참 좀 이게 선물이라고 해야 될지 뭐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막하고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네. 2주 전에 샀었던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복권이 좀 재밌는 게 엘고르드 복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스페인에서 2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크리스마스 복권이래요. 그래서 이 복권의 좀 특징이 1등이 여러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복권의 번호를 찍어놓고 인쇄된 게 똑같으면 맞는 건데 우리 돈으로 총 상금이 한 3조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5억 정도의 이제 그 상금을 받았는데 정말 크리스마스에 복을 받았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IT 주제인데 확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것들이 글로벌 IP로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TS와 함께하는 우리 또 이제 단골 고객이죠. 이제 BTS와 함께하는 웹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뭐 DC 코믹스 같은 어떤 캐릭터들을 국내에서 오히려 콜라보를 해서 국내 웹툰 사이트에서 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오히려 역으로 미국에서 관심을 받는. 그러니까 원래는 카툰이라고 하는 만화책이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우리나라 웹툰화를 해서 그 웹툰이 미국에서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소식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뭔가 나가면 이게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우리나라의 좀 위력들이 요즘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좀 뿌듯해지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 뭡니까? 5위는 생활 분야고요. 인기라는 키워드인데 내용은 조금 씁쓸해요. 뭐냐면 대학병원에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특정 인기 분야에서만 전공의가 모이고 있고 특히나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공 뭐 예를 들면 바이탈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강원도에서 대학병원 3곳에서 전공의 모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체 충원율이 73%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3개의 대학병원 모두 흉부외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고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고 해요. 가정의학과는 33%, 내과는 41%밖에 지원자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1.5배 많았고 성형외과나 영상의학과에는 지원자가 정원의 2배가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고 위험 크거나 업무 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전공은 피하고 수입이 좋거나 위험 부담이 덜한 전공들의 의사가 몰리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판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구조적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의사들의 잘못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사회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이슈 있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